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앰비언트라는 책을 쓰신 김학용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앰비언트라는 그 책의 이제 저자이고요. 이거 외에도 뭐 사물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집필을 했습니다. 작가님 저희는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우연히 책을 접하게 됐는데 예. 뭐 IT 얘기 나오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초대 드린 거거든요. 책 이거 말고 몇 권 더 있으세요? 예, 뭐 이전에는 이제 2년 전에는 온리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쓰면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좀 본질을 좀 이해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만간 플랫폼 버블이 오겠고 플랫폼 기업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작년에 좀 많이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았죠.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약간 해외 주식을 하는데 겁나서 이제 저는 사실 미리 정리를 좀 했다가 오히려 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랬습니다. 작가님 오늘 사실 그 주식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었는데 작가님도 투자를 하시고 계세요? 예, 뭐 시작한 지는 이제 대학원생 때부터 했으니까 그럼 한 몇십 년 되셨네요. 네. 왜 여쭤봤냐면 저희 사실 오늘 책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저희는 주식 채널이잖아요. 사실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럼 뭐 이따가 주식 이야기도 조금씩 같이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주식의 전문성은 없지만 기술 분야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모셨거든요. 그 빅테크나 이런 IT의 전문가셔서 아무래도 기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초대를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먼저 간단하게 책 이야기 한번 몇 가지 해볼게요. 먼저 앰비언트라고 제목을 지으셨는데 제목을 어떻게 해서 지으시게 됐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사실 이 앰비언트라는 제목은 이쪽 그 IT 분야에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용어고요. 옛날에는 그 유비퀴터스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막 동시에 도처에 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였냐면 컴퓨터들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요. 이제 기술이 한 20-30년에 거쳐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걔네들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대두되게 됐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한 2017년, 18년부터 이 앰비언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런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 책에 먼저 저는 파트별로 이제 그냥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기술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으로라고 인트로를 이제 잡아주셨네요. 보통 어떤 이야기들 있나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기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첨단 기술들이 존재해도 그거를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더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는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기계가 사람을 배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해오셨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거든요. 기술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부 기업들은 그걸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웹에서 앱으로, 앱에서 앰비언트로라고 이야기 지어주셨네요. 네네. 어떤 스토리들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썼고요. 그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이제 웹 브라우저, 네. 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2007년, 우리나라에선 2009년에 들어왔는데 아이폰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제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웹과 앱의 차이는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은 이제 스마트폰 다음은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뭐를 이용해서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쓸 것이냐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그 답은 저는 이제 앰비언트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네. 미래 이제 산업으로 앰비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네.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 제국의 이제 몰락을 얘기하게 해주셨어요. 영원할 네. 것만 같은 스마트폰 제국에 대해서. 네. 하지만 몰락할 거다. 네. 어떤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해주셨나요? 예, 뭐 지금 한 1, 2주일 정도 전에 그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 두 군데에서 그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발표를 했는데 2021년 전년 대비 약 11%가 출하량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줄고 있죠. 네, 물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2018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벌써 5년째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런 추세가 뭐 언제 이제 뭐 주가처럼 이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 대세적으로 이제는 스마트폰 이용량이라든지 스마트폰 그 판매량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를 분명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대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스마트폰의 빈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뭐 메타버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커넥티드 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쪽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거는 이미 다 가능한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는 당장에 수익화하기가 좀 어렵다. 적어도 한 5년 이상, 심지어는 그 페이스북에 메타에 마크 주커버그도 한 10년 정도 있어야지만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기술이고, 오히려 지금 많이 이제 한 2014년 정도부터 개발되어 왔던 그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앰비언트가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파트에 메타버스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이긴 한데 주식 전문가들 이야기도 사실 반반이에요. 네. 미래에 정말 뜰 사업이다. 하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완전 허황된 거품의 이야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작가님들은 책에 어떻게 서술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예, 사실 많은 분들한테, 심지어는 메타버스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도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걸 깔끔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책도 저도 한 3-4권 정도를 봤는데, 거길 보면은 메타버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라이프로깅, 그다음에 미러월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그렇게 딱 4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사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인터넷을 쓰는 모든 방법을 아우르는 용어고요. 그 용어가 사실 대두되게 된 이유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AR 기술, VR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돈이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 물론 일부 게임이라든지 일부 분야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시 한번 띄우기 위한 그 마케팅 용어가 메타버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은 저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기술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제 CS에 다녀왔는데,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 보통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헤드셋이나 뭐 이제 글래스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뭐 제페토나 뭐 그런 것들은 핸드폰으로 접속하기도 하고 PC로도 접속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 중에 터치캐스트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회사는 사람이 사는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화 시키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저거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겠다. 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메타버스가 뜨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절대적인 어떤 그 도구 수단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싶을 때 그냥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그렇죠. 그러면 화면 잠금만 해제하면은 바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쉬운 접근성.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예, 일단 헤드셋 뒤집어 써야죠. 그건 또 시동 부팅 해야죠. 네네. 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 답답해서 못 기다려요. 그렇죠. 물론 뭐 나중에 좀 기술이 발전해서 항상 always on 돼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그럼 그걸 계속 착용하면서 돌아다닐 거냐, 생활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그걸 착용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이상 좀 이게 범용화, 보편화되기는 전 어렵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런 IT나 신기술의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잖아요. 아, 그렇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편하게 같이 접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저희가 그 사전에 계획했던 질문은 없는 건데, 네. 저 그 작가님 만나면 그래도 나름 전문가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미래에 이제 또 메타라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작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그 말씀하신 부분이 네. 저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 전 사용자 데이터 확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그 기본 비즈니스가 광고업입니다. 예,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가져다가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것만 계속 신기하게 광고 내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렇죠. 거죠. 그걸로 수입을 버는 회사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들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 그 정보가 핸드폰에 남게 되고, 그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갖다 쓸 수가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 때문에 뭐 애플도 그렇고요. 애플이 이제 ATT라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구글도 아마 올해부터는 비슷한 정책을 시행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용자 정보를 갖다가 광고를 못하게 되면, 그러네요. 예, 맞춤형 광고를 못하고 일반적인 광고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뭐 이렇게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막 주가가 20% 정도 올라가고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어제 23%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맞춤형 광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는 6개마다, 글 6개마다 광고가 하나씩 떴거든요. 요즘은 그 다음에 5개, 4개. 맞아요. 요즘은 3개마다 광고가 하나씩 뜹니다. 네, 저는 인스타그램 하는데 그냥 3페이지 그냥 3명 넘어가면 광고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싸구려 광고, 맞춤형 광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매스 광고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사실은 매출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들한테 피로감을 주거든요. 네, 벌써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용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어떤 사용자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핸드폰 같은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플랫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위한 이제 헤드셋,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마치 핸드폰처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완벽히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작가님, 와, 그 페이스북 메타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책에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런 신세계 기술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책에 구글, 아마존, 삼성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예, 사실 이제 앰비언트라는 이 용어 자체는 1998년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된 수익 모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서 한 20여 년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2017년에 그 어떤 이제 그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자 분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 앰비언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앰비언트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이후에 한 10년 정도를 지배할 기술로 앰비언트를 이제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게 오래전에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2017년 네, 은퇴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구글하고 아마존이 딱 그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앰비언트 기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스피커거든요. 네. 예, 인공지능 스피커를 시작으로 해서 또 사물 인터넷 기기들, 스마트홈 기기들 많이 보급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계속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네네네. 이제 좀 이따 이제 놀라운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앰비언트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아마존 같은 경우 2019년에 야, 우리의 회사 비전은 앰비언트야. 이렇게 이제 아예 비전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사실 2017년에 앰비언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을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야, 이거 가지고 돈 못 벌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1년 하다가 이제 그걸 접었고요. 다시 2022년에 이제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이제 삼성의 그 부회장님께서 그 캄테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캄테크라는 개념이 그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퀴터스 얘기를 했는데, 유비퀴터스가 진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캄테크이고요. 요게 개념적으로는 앰비언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캄테크, 아마존, 구글은 앰비언트라는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세 회사가 다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자기가 입맛에 맞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확립하느냐. 그렇죠. 좀 차별화를 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신기술 산업에서는 특별히 이 정해진 시스템이나 뭐 예를 들어서 챗GPT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 딱 지어서 딱 확립시켜버리면 그 회사에 우뚝 설 수 있잖아요. 이름 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또 이쪽 분야에서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파트 두 번째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생활에 찾아올 수많은 혁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또 담겨 있나요? 예,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스마트홈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PD님께서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시나요? 제가요, 네. 그 생전에 없던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만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좀 늦게 한 2, 3년 차에 합류했는데, 네. 그 전에도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어요. 네. 왜냐면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네네. 뭐 집에 뭐 고장 나면 뭐 가전제품 고장 나거나 컴퓨터 고장 나거나 뭐 조명 같은 거 고장 나도 검색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요. 만지고 그러는 거 좋아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는 뉴스 보고. 네. 네, 저는 사실 뉴스를 좀 많이 봐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 틀어놓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십니다.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한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하실 때 차에서 물론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뭐 못 본 드라마를 봐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핸드폰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즘은 이제 큰 화면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에서나 하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뭐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극소수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하고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설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뭐 이걸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다 말로 해버립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세팅을 했고 그 나날이 이제 고도화 해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다 보니까 아직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좀 이렇게 외국 기업만큼 이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이렇게 일하다가 뭐 동네에 그 어디 중국집에 짜장면 좀 주문해? 그럼 얘가 알아서 주문해 줍니다. 결제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이제 그 전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가구의 60%가 이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CES 박람회에서 그렇게 많이들 나와 있었구나. 네네네. 이미 보급이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제는 스피커는 사실은 이번에는 많이는 안 나왔고요. 음성 인식하는 기술을 이제는 스피커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예, 이미 이제 보편적인 거고 얘를 그 다음에 어디다 넣을 것이냐 했을 때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전제품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자동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토쇼를 방불케 하게 차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예, 결국은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그런 스피커들이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난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지니아 TV 켜서 TV 키는 정도 갑자기 막 껴들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별로 쓸 게 없어서 안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그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음성으로 짜장면도 주문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우버 택시도 부를 수도 있고 신세계죠. 그렇죠. 뭐 집에 있는 뭐 불도 켜고 끄고 저는 사무실에 있는 블라인드도 내렸다 닫았다 뭐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핸드폰을 꺼내야죠. 맞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버튼을 이렇게 락을 풀고 막 찾습니다. 앱을 찾은 다음에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버튼을 몇 번 눌러야지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은 그냥 뭐 해? 하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걸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얘기가 약간 공간 얘기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 쪽으로 좀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스피커들이 놓이는 데가 뭐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특정한 공간이 디지털화가 되고 지능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이용 그 필요성, 중요성이 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집하고 사무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마 아마존 고라는 거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무인 매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편의점인데 그냥 그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 잡은 다음에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 아마존 고라는 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싹 넣어가면은 모르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 뒤에다가 그 물건을 딱 숨겨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가져가면 모르겠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다 잡아냈습니다. 다 잡아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카메라 하나만 설치를 해서 뭐 그런다라면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식일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선반 매대 하나당 8대의 카메라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뭐 겹쳐서 넣는다든지 몰래 숨긴다든지 하더라도 선반의 모습의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 때문에 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런 이제 뭐 편의점이나 그런 이제 리테일샵 같은 데서에 이제 그렇게 도난당하는 것들을 로스라고 하거든요. 로스율이 좀 상당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봐갖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아마존고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면 사실 도입 비용은 들겠지만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면은 물건 고른 다음에 이제 점원한테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앰비언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QR 코드를 딱 찍고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갈 때 QR 코드를 찍는 게 네. 내가 들어간다는 걸 알려줘야지 나중에 이제 제 계정에서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딱 대고 들어가면은 아, 김학용이 왔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그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와, 이야기만 들어도 와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네. 아, 그런 세상이 이제 머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이미 지금 이제 현실인 네. 거죠. 미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많이 실행되고 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이마트나 그런 이제 리테일 샵들이 비슷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IT 강국이라 그랬는데 막상 그런 완전 신미래 기술은 완전히 선진국은 또 아닌가 보네요. 보급률이 늦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그걸 활용하는 관점,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미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사람이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술들에 얼마나 이게 친밀감 있게 잘 다가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느냐가 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잘 아무래도 좀 안 돼 있다는 보급률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올게요. 그림자처럼 당신을 쫓아다니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앞에서는 이제 그 앰비언트가 공간에서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앰비언트 공간이 점점점 확대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앰비언트는 집에서 먼저 이렇게 집이 스마트홈이 되면서 예, 뭐 핸드폰 대신에 이제 그 스마트 기기들을 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편의점 같은데 네. 뭐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뭐 제 집에서 사무실까지 점프해서 날아갈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차까지 또 차에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또 차가 아니라 실제 걸어 다니는 그런 공간들도 존재할 텐데 그런 공간에서도 앰비언트가 과연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요번에 이제 CS 2023 전시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뭐 자율주행은 좀 멀었지만 자율주행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서비스들이 알아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뭐 가장 사실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BMW가 iVision D라고 하는 이제 미래 컨셉카 뭐 한 2025년인가에 실제로 출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차를 냈는데 이 차는 예, 겉에 표면에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차 운전자가 차 근처에 딱 가잖아요. 그럼 차가 이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석 그 옆에 그 유리창 있잖아요. 그 유리창에 이미지가 뜹니다. 얘가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거기 적용이 되는 거죠. 유리창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학용 어서 와 이런 이제 이미지하고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사실 그건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를 인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네. 우리 붕붕이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서 뭐 보통은 이렇게 뭐 키로 이렇게 문을 열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좀 스마트 키가 있어서 근처에 오면은 자동으로 락이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그걸 넘어서서 문까지 싹 열립니다. 예. 그럼 이제 차에 타게 되고요. 차에 타면은 보통 이제 운전석 옆에 막 앞쪽에 그 칵핏이라고 해서 막 디스플레이도 있고 막 버튼들이 많은데 얘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테슬라처럼. 예, 테슬라보다도 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운전석 앞쪽에 이런 뭐 나무 그 인테리어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가 이제 필요하다 말을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메뉴판들이 아래쪽에 딱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조작을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조작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은 앞에 그 앞유리창에 이제 그 그 HUD라고 하는데 예, 우리 내비게이션 할 때 보통 HUD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뭐 내비도 표시가 되고 차량의 상태도 표시가 되고 뭐 SNS나 인터넷 정보도 표시가 되고 뭐 음악도 표시가 되고
모든 정보들이 그 앞유리에 이제 표시가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나중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겠죠. 예. 자율주행이 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차를 탈 때도 굉장히 이것저것 손을 이렇게 뭐 차키도 따고 시동도 걸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조작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다 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 집부터 차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인터넷을 쓰느냐. 예전에는 핸드폰을 썼는데 앞으로도 핸드폰을 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 대신에 요즘 와치를 많이 쓰세요. 예,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언팩 행사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스마트 와치를 이용해서 집안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예, 그런 얘기까지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와치가 스마트폰을 좀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끼고서 그냥 음악 듣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는데 보일러를 좀 미리 좀 켜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이어폰에다가 누구야 뭐 보일러 좀 켜, 23도로 맞춰, 25도로 맞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딱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이 뭐 이제 그 애플 그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이미 다 그게 됩니다. 예, 거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딱 되거든요. 현재 뭐 전화가 딱 오면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냥 운동하다가 뭐 알렉사 get the call, 이제 아직 한국어가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좀 최대의 단점인데. 예,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알렉사 get the call 하면은 그냥 음악이 나오다가 이제 멈추고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달라고. 예, 이제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알렉사 드랍 더 콜 하면 이제 전화를 끊어주고 다시 음악이 나옵니다. 뭐 알렉사 볼륨 업, 볼륨 다운 뭐 그런 거 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요소에서 공간에서 앰비언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예. 그래도 진짜 방금 그 아마존 이어폰? 예.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영어권 사람이 영어로 하는 영어 말고도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해도 소통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아주 심하게 콩글리시 발음이면 이제 안 되고요. 네. 저도 예전에 알 발음하고 엘 발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알아듣게 하려고 제가 발음을 규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서 됩니다. 소통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네, 됩니다. 되게 신기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의 서비스란 연결, 그리고 또 연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이제 커넥트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스마트홈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홈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집에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램프, 뭐 스마트 TV, 냉장고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뭐 핸드폰으로 제어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로 제어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여기에 외부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마존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전자레인지는 제가 아마존에서 팝콘을, 보통 뭐 다들 전자레인지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아마존 걸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근데 얘가 음성 인식까지 되는데, 물론 얘가 직접 인식하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인식을 해서 신호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이 가격이 7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7만 원이요? 네. 70만 원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7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 네. 제가 아마존에서 팝콘을 예를 들어서 10개짜리 그러니까 10팩짜리 한 박스를 사서 이제 틈틈이 팝콘 먹고 싶을 때마다 이제 튀겨 먹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은 어느 날 집에 딱 가봤더니만 현관 앞에 팝콘이 주문이 이렇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팝콘이 떨어진 걸 인식하고요? 그렇죠. 와. 제가 주문 안 했는데 이 전자레인지가 제가 팝콘을 먹는 그 패턴, 속도나 뭐 그런 것들을 딱 보고서 이 사람 이번 주말에 팝콘 2개 먹으면 없겠다. 떨어지겠다. 예, 성질 고약하니까 미리 시켜주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전자레인지하고 그 리테일 서비스, 비즈니스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세탁기라든지 에어드레서 같은 게 있는데, 에어드레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외출한 다음에 옷을 딱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이게 에어드레스가 옷을 감지를 해봤더니만 이거는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세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전문 세탁을. 그러면은 이제 콜을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세탁소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옷을 수거해 가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디바이스만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하고 서비스가 결합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와, 지금 연결도 연결의 그런 그 연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방금 그 아마존 그 전자레인지 팝콘 알아서 자동으로 내가 네. 이제 떨어질 때쯤에 내 패턴에 맞게 주문해 주는 거. 네. 와, 이거 엄청나게 혁신 있는 서비스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 쉬운 기술이거든요. 쉬운 기술인데 그 생활에 적용하기 또 우리는 상상을 못했던 그렇죠. 이야기들이니까. 예,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무인 매장 얘기를 할 때 기술력이 우리가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기술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와, 만약에 이런 기술 실현된다면 진짜 혁신적일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방금 하신 말씀들. 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엄청난 메리트죠. 예, 팝콘은 대단한 게 아니지만 고객을 자기네한테 묶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네 주문 상품 계속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엄청난 고객 확보니까. 그렇죠. 아, 와,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흥분했어. 신기술 이야기 나오니까.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새로운 세상의 열쇠, AIoT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예, 일단 AIo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IoT에서 A는 그 AI, 인공지능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IoT, 그 두 단어가 결합돼서 AI, IoT, 줄여서 그냥 AIoT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그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거,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기들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모였다라면 그 뒷단에는 뭐 빅데이터 기술 혹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제 만난 거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동작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온도가 몇 도 이하면 뭐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온도가 몇 도 이상이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여기에 결부가 돼 가지고요. 뭐 특정한 온도가 아니더라도 예, 미리 켜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제가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가는데 한 집까지 가는데 한 2-30분 남은 거예요. 그럼 뭐 미리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다가오니까 미리 파악하고. 예, 미리 켜주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거는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도 그냥 위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떤 뭐 그런 패턴을 바탕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이야기들 정말 많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작가님 IT에 대해서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배워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스마트폰 요즘 뭐 너무 첨단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전화 걸거나 그냥 뭐 몇 가지 앱 깔아서 쓰거나 뭐 그 정도인데 제 딸내미는 그걸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그걸 배우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관심이 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런 첨단 문명, 기술을 쓰려면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공부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부모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쉬울 텐데 부모님들은 진짜 핸드폰, 스마트폰 잘 못 쓰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 여러 번 가르쳐 드려도 잘 못 쓰십니다. 예, 그래서 기술은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기술이 사람을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앞에 말씀드렸던 AIoT,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 사물 인터넷이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평상시에 몇 시에 일어나는구나. 몇 시, 예,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죠. 뭐 그러고
음식은 뭐 어떤 걸 즐겨 먹고 뭐 이 사람의 취향은 뭐고 메뉴 선정까지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일상 속에 스며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기계들하고 사물들하고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그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치킨을 시키거나 뭐 짜장면을 주문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방에 있는 뭐 오븐이나 냉장고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패턴이 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고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은 이제 이 그 서비스가 사용자의 취향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금요일 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식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 많이 했는데 뭐 요즘 금요일 날 저희 때 이제 목요일 날로 좀 바뀌다가 요즘은 이제 아예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전에는 이제 사실 이제 금요일 날 하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죽자. 그렇죠. 내일 출근 안 하니까. 예, 출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길어지고 해서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네. 뭐 목요일 날 하면 어쨌든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주말을 좀 보내고 싶은 거죠. 쉬고 싶은 거. 예,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좀 땡겨서 목요일 날 하고. 그럼 목요일 그 회식이 되게 좋은 문화인데요? 좋은 문화죠. 좋은 문화인데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안 하죠. 뭐 네. 그마저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저같이 좀 이제 옛날에 금요일 날 회식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뭐 이렇게 맥주 한 잔, 치맥 한 잔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한 다음에 이제 치맥을 주문을 해서 먹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시경에 이제 치맥 주문해서 먹으면서 뭐 뉴스를 본다든지 TV를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아직 핸드폰으로 주문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BBQ 치킨, 네. 도미노 피자는 음성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스피커 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연결이 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걔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건 현실화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날은 딱 집에 있는데 치맥 주문을 안 했습니다.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치맥 주문을 안 한 겁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봤을 때는 쟤 왜 주문을 안 하지? 평상시에 8시 반 정도에 주문을 해서 9시에 받아서 먹었는데 걔가 이제 먼저 말을 겁니다. 어이 이번 주는 치맥 안 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먹을게. 치맥 좀 주문해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냥 뭐 이제 지난번에 먹던 대로 주문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마케팅이 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결국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마케팅의 또 새로운 수단으로 많이 또 이제 이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편의성을 이제 빌미로. 네네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BBQ가 지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교촌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제 교촌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왜 고객을 빼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죠. 교촌에서 땡땡땡 치킨이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걸로 한번 시켜볼까? 20% 할인해 준대. 딱 그러면은 20%면 요즘 치킨 비싸니까 오케이 그걸로 해줘. 딱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합니다. 이제 배달이 돼서 이제 먹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주가 된 거죠. 그 다음 주에 이제 누구야 치맥 좀 주문해줘라고 이제 스피커한테 말을 걸면 이 스피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주문한 대로 주문할까? 벌써 BBQ에서 교촌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바뀌고 뭐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제 비즈니스들 서비스들이 전환이 되어 갈 것이다.
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기업들도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우리 앰비언트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들끼리도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와, 이 기술이 발전이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은 이런 포인트를 잘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피커를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잡아야지만이 얘한테 먼저 치킨을 이렇게 주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치킨 주문하는 걸 넘어서서 이 제품을 빼내고 네. 다른 제품을 껴넣는 마케팅을 또 할 수가 있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 아마존이나 구글은 두 번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저기서 두 군데서 광고를. 네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기업들은 아직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 금방 상용화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나게 또 금방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로 그런 서비스를 써보신 분들은 와, 이게 너무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정말 편하죠. 왜냐면 저는 사실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는데 네네네. 뭐 치킨 하나 고르는데 한 3, 40분은 걸려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치킨 업체도 너무 많고 또 배달 앱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또 거기서 거기 같은데 한 몇 달 만에 시키는 건데 좀 새로운 거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선택하는 데만 3, 40분 걸리거든요. 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하는 결제도 복잡하고요. 네. 보조 메뉴도 복잡하고요. 그렇죠. 양념이고 뭐고 선택하는 것도 복잡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스피커로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아이스 라떼 주세요. 뭐 거기 시럽 주고 뭐 좀 빼고 막 이렇게 옵션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알아듣고서 주문을 하니까 그 알고리즘의 이 사람의 이 성향을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 여기서 그 챗 GPT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챗 GPT라는 것은 앞에 챗이라는 게 채팅. 네. 예, 우리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면 그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인 GPT 그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것은 타이핑을 하는 건데 이 기술을 그대로 음성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음성인식 기술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인공지능 스피커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대화도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지식은 어느 정도 한 분야마다 이렇게 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이비인후과만 잘하시고 어떤 분은 신경과, 어떤 분은 피부과 전문 이게 있듯이. 네. 근데 얘는 이제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 이제 하나의 인격체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 요즘 네. 엄청나게 핫하더라고요. 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전히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네네. 굉장히 그래도 이제 균형 잡힌 답을 제공을 해주고 합리적인 답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보편화가 돼서 저의 어떤 습성이나 저의 어떤 기호, 성향까지 얘가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정말 놀라운 저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네. 책 그 표지 있잖아요. 예. 요거 혹시 디자인 그러면 뭐 AI가 한 건가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왠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예. 진짜 AI가 그럼 디자인이 한 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작가님이랑 한 게 아니고 네. AI가 초이스해갖고 알아서 이제 창조적인 거를 던져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네. 책을 출간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내면 거기서 교정 작업하면서 그 책 내용에 맞는 표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출판사에서 맨 처음에 보내주신 디자인이 막 이상한 막 삼각형, 사각형 있는 기하학적인 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티나 외계인 같은 그런. 그렇죠. 이거는 앰비언트의 내용을 전혀 안 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곤란하다라는 좀 이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작이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창작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네. 얘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거든요. 미드전. 네. 미드전이. 미드전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뭐 미국의 뭐 콜로라도에서 무슨 디지털 아트 페어에서 들어왔어요. 뭐 수상도 했던 그거인데 이제 걔한테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지인한테 이런 것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입력을 했나 봐요. 뭐 앰비언트라는 건 이런 거다. 뭐 해서 이제 그
키워드에 맞는 개념에 맞는 이미지 좀 만들어줘 했더니만 비슷한 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앰비언트에서는 물론 앰비언트 시대도 핸드폰을 쓸 거긴 하는데 핸드폰의 그 비중이 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는 게 앰비언트인데 핸드폰 필요 없죠. 이제 말로 다 하고. 그렇죠. 알아서 다 하고 하니까.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핸드폰을 좀 없애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만 이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어떠냐 했더니만 이거 뭐 SF 영화 같다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반응이 좋아서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저 겉에 표지 보고 골랐거든요. 책이 뭐 미래 기술에 대한 이제 IT에 저는 이제 주식을 저희 이야기하니까 빅테크에 대한 좀 지식을 좀 얻고 싶어서 찾다가 이제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저 앰비언트라는 제목하고 저 미래 기술적인 반짝이는 저거 하나 보고 저 책을 사가고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조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SF 영화 포스터 같다라고. 그래서 그냥 표지만 봐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AI가 만든 거예요? 네네네. 챗GPT처럼 미드저니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렇게 인공지능이 뭐 이미지 생성하는 거, 어떤 솔루션 답변 생성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보편적인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개인들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그걸 잘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기업들은 돈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도 그냥 오히려 그걸 활용하기보다는 야 우리도 우리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해. 엉뚱한 쪽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시장을 선도하려고 이제 그런 거 위주로만 새로운 것을 먼저 만들어서 기준점을 만들려고만 한단 말씀이시죠, 기업들이. 네네네. 자기들이 모든 기술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장을.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남이 만든 기술이라도 먼저 가져다가 시장을 먼저 잡고 동시에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 나간 다음에 안 그러면 계속 의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자기네 기술을 갖다 쓰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들의 성향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게 좀 아쉽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도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기업들이 그 작가님 바람이 다른 회사의 기술도 좋으니까 이 기술을 갖고 와서 접목시키면 얼마든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가 새로운 걸 직접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려고만 한다.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인가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시작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이제 사실 이런 기술들을 쓸 사람들은 그냥 이미 기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용해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고객들이 답을 제시를 해주는 게 여기에 이런 것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모든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용자 수입니다. 맞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아야지만이 데이터도 생기고 거기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생기는데 모든 사업에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빨리 써보게끔 하고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잘하니까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 보면 답답하고 아쉽고. 아무래도 미국이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 미국 시장이라는 시장 특성상 전 세계 자본들이 다 유입되니까 투자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기술이나 그런 발전들 마음대로 투자해 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이제 학교에도 한 7년 정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학교는 좀 다르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2년 내에 실적을 내지 않으면
뭘 못합니다. 근데 실적을 내지 않으면 실적을 내지 않으면 근데 냉정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지금 뭐 웬만한 플랫폼 기업들 이제 뭐 흔히 이제 유니콘 기업들 스타트업에다가 막 커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뭐 한 보통 5년에서 10년간은 계속 적자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한 5년이든 10년 후에 이렇게 커다랗게 성공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사실은 이제 VC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게 좀 약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작가님. 세 번째 파트로 모든 산업에 예고된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주도권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앞에 생태계를 먼저 그 조성하는 쪽이 승리한다라는 그거와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그 생태계를 먼저 만드는 그 사업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아까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 구글이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은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LG 같은 데는 사실 올 초에 앰비언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 기사화했거든요. 네. 삼성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전 그 1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삼성은 벌써부터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LG는 지금 사용자 확보도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이 이쪽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앰비언트 시장 국내에서는 이제 다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거고요. 외국도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가 결국은 이제 그쪽 시장을 다 끌고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한번 그 빅테크에서 딱 확립된 강자들을 이렇게 새로 누르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죠. 네. 결국은 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네, 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홈 중심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 스마트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는 지금 거의 정점에 다다랐고 일단 스마트폰도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용하는 이제 시간도 거의 정점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도 한 가능성이 있고 커넥티드 카드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나마 뭐 직장 빼놓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데가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의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를 생각해야 되고 스마트홈을 좀 더 지능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앰비언트를 봐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앰비언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앞에서 뭐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고 주도권을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용자들이 집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홈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쓰는 경험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도 안 씁니다. 맞아요. 네, 이러면은 아무리 인공지능 스피커를 뭐 1000만 개, 2000만 개를 깔아도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킬러 앱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홈에서 그 스마트홈 서비스를 급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킬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음식 배달 서비스가 될지 아니면 택시 호출 서비스가 될지 뭐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신들이 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집에 앰비언트 환경에 적용을 해서 좀 돈 버는 방법을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맺은 말, 앰비언트 혁명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수많은 펼쳐질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예, 뭐 이제
요약하자면 앰비언트 시대에는 사용자가 뭘 안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알아서 해주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커다랗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첨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뭐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오스크가 다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그 말로 주문을 하고 음식 나오면은 먹고 결제를 하고 가면 됐는데 일단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예. 어려워하실 거예요. 예. 그럼 저도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너무 막 복잡하게 됐는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그 첨단 기기나 서비스 이용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걸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든지 음성으로, 예, 아니면 자동으로 이게 내가 필요한 걸 알아서 예, 먼저 혹시 이게 필요하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한다라면 너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슬슬 노령화, 고령화가 돼간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을 못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딱 열게 될 거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돈을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약간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요즘 사실 젊은 층은 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뭐 취업 문제도 좀 있고 뭔가 일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 빚도 좀 있고. 근데 은퇴하신 이제 이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일해서 열심히 모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많으니까 더 큰 시장,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작가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와, 시간이 너무 금방 갔다. 네. 그 작가님 이제 그 IT나 이런 기술 쪽 전문가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 그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신기술이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론 같은 거, 네. 그 러시아가 그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이런 장비들로 네. 어디에 있는지 군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뭐 공격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그 이제 앰비언트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기술들이 이런 네. 전쟁이나 이런 데도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아는 이야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아는 바는 없는데요. 뭐 이제 잘 알려진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론 쪽이고요. 뭐 드론이 이제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막 조정을 해서 카메라 보고 여기다 폭탄 떨어뜨리자 이런 애들도 있지만 거기에 카메라 비전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메라 비전 기술이 그 탱크를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자동으로 다 찾아주는 거란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딱 날려보내면 지가 날아가다가 탱크를 인식하면은 그냥 자폭을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기술이 사실 대표적인 이제 첨단 기술을 쓰는 거고요. 또 하나가 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네. 거기에 이제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기도 위성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제공이 되는 거죠. 제공이 돼서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폭격에 의해서 뭐 기간 인프라, 뭐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됐지만 부대별로 다 통신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소통이 되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쟁에서 그 소통, 통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링크를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무료로 개방했었잖아요. 물론 네네. 얼마 전에 뭐 미국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근데 그 통신 기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전쟁에서 많이 그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기술이 저는 그 이제 그 스타링크에 주목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지금 뭐 5G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5G 시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LTE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뭐 2배인가 빨랐었다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20배가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특정한 공간에서만 20배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핸드폰 LTE 플러스 고속 와이파이를 써도 그 정도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결국은 항상 어디서나
그 빠른 속도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이제 6G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궤도 위성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그거에 대한 기반을 벌써 이제 잡아 놓은 상태고요. 아마 만약에 앞으로 이제 한 7년, 8년 정도 후에 6G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통신사한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7, 8년 남았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 X의 주식을 사시려면은 한참 기다렸다 사셔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네. 그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SK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네. 통신사잖아요. 네. 그 자기네 회사 서버실에서 서버 관리하는 친구인데 서버실에서 와이파이 그 대형 2대만 키면요 중국 청도까지 와이파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이파이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무선 통신 자기네끼리 쓸 수 있는 통신이. 그거는 네네. 아마 이제 단파 시스템일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부러 안 까는 이유가 우리 계속 데이터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까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책하고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여쭤볼까 하는데, 작가님 어떻게 해서 IT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는지, 네. 그 또 공부도 많이 이 분야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부하셨고 또 언제부터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 부탁드려요. 예. 네, 인간적인 이야기. 네. 네. 저는 사실은 좀 이제 저희 때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데요. 네. 이제 저희 때는 어렸을 때 그 이제 삼석 라디오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석 라디오요? 예. 삼석이라는 게 그 트랜지스터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중학교 때 그 기술 시간에 조립해 본 것 같아요. 라디오 조립하는 거. 네. 그 트랜지스터가 3개 있는 라디오가 삼석 라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부품 꼽고 이렇게 납땜질해서 라디오를 만들고 하는. 해봤어요. 네. 네. 해봤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이제 만들고 뭐 그거 가지고 라디오 만들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걸 만들어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전기 충격기도 만들어서 막 친구들 놀래키기도 하고 금속 탐지기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학교 옛날에는 다 씨름 있는 모래판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거기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동전도 좀 찾고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은 이제 전자공학과 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전자공학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통신, 뭐 이렇게 전자파 막 그런 거 다양한 걸 배우는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PC 통신이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천리안 시대구나. 예, 그렇죠. 천리안 하이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통신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대학원을 이제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 이제 GS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로 가서 이제 통신 쪽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터넷 통신 쪽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한 40편 가까이 썼는데 이게 그 논문 좋은 논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비즈니스화 될 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급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뭐 마케팅 그런 쪽 책들을 좀 많이 그때부터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보통은 뭐 연구소를 가거나 아니면 전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런 분들은 뭐 대학교 교수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뭐 통신 IT 회사에 가서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사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도 좀 알아야 됐고요. 근데 이제 뭐 기술 백그라운드니까 기술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실전을 뛰면서 이제 비즈니스 감각을 좀 익히게 된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이 기술이라는 게 그냥 기술 자체를 발전시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확한 목적을 이렇게 바탕으로 아니면 활용처를 가지고 기술이 발전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이게 당장에 현금화가 가능한 기술이냐 아니냐, 수익화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예, 굉장히 좀 냉철하게 좀 보는 편입니다. 예,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일찍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7년 아이폰 나온 그 시점 비슷하게 예, 접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통신이 이제 2G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인터넷도 가능하긴 했는데 속도도 너무 느렸고요. 그랬죠. 조금만 쓰면은 데이터 용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갖게 된 게 와이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와이파이를 쓰면 좋은데, 와이파이가 우리 집에도 있고 뭐 어디 다른데 군데군데 있는데 그때그때 막 바꿔서 써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여러 곳에 있는 와이파이를 다 묶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든 간에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삼성을 다니다가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G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예, MyLG070이라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터넷 전화기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맞아요. 인터넷 전화를 하는 거였거든요.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가 집집마다 뭐 전국에 한 200만 대 정도가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묶어보면 굉장히 좋겠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LG 플러스에서는 이제 그 와이파이 서비스도 좀 만들어서 해봤고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광고 서비스도 해봤고 뭐 그다음에 이제 LTE가 딱 론칭된 다음부터는 우리 와이브로 에그라는 게 옛날에 있었었는데, 네, 들고 다니면서 와이프로 어디든 쓸 수 있는 거. 예, 네. 들고 다니면서 이제 와이파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에그 충전하고. 예. 네. 근데 이제 LTE 에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TE 에그 서비스를 했는데 주로 했던 게 이제 우리 해외여행 이제 막 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여행할 때 뭐 와이파이 도시락 이런 것들을 빌려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일행들이 그걸 공유를 하잖아요. 네, 예, 아끼려고.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모델을 반대로 했습니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 LTE 에그를 빌려가게끔 한 겁니다. 예, 물론 KT에서도 와이브로 에그를 이렇게 대여를 해줬는데 맞아요. 걔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네네. 예, 근데 LTE는 너무 빠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신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 이제 사업 이제 재밌게 하다가 좀 이제 인간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아침에 그 집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수지였거든요. 네. 예. 그럼 LG 플러스는 이제 본사가 서울역 앞에 이렇게 후암 삼거리 쪽이었는데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려고 아침에 한 6시 전에 버스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는 뭐 한 9시 정도에 퇴근하면 집에 11시경에 도착을 했거든요. 집에 가면 뻔히 죽겠네요. 네. 얼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사람 간에 좀 그런 것들 있죠. 네. 예. 그래서 야, 회사 그만두고 좀 책 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일들이라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책을 쓰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연히 기회가 돼서 부산대학교에서 한 1년 반, 순천향대학교에서 5년 해서 한 6년 반 정도 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했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원격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뭐 강의하는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힘드니까 또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 화면을 다 끄게 해놨거든요. 화면을 끄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은 50개의 검은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예. 그래서 그냥 허공에 대고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기업에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래, 학교 그만두고 그냥 전문적으로 이제 기업 쪽과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와, 좀 길어졌네요. 아니요. 저희는 인간적인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또 지금 그 스토리 살아오신 이야기 하니까 궁금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삼성하고 LG도 다니셨댔잖아요. 네. 이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 들어가기가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대기업을 그만두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네. 어떤 용기,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삼성에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병역 네. 특례 때문에 이제 벤처에 가 있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우수 인재 확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삼성 쪽에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이제 와이파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삼성 쪽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와이파이를 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해서 찾다가 이제 이렇게 운 좋게도 LG 쪽에서 이제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삼성에서 LG로 가는 거는 큰 회사에서 큰 회사로 가는 거니까 아무리 뭐 삼성이 좀 더 네임 밸류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저기 한 건 없었었는데 이제 LG에서 이제 한 5년, 6년 있다가 나올 때는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회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기간 사업자잖아요. 네네. 안정적인 회사거든요. 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죠. 예. 경기에 영향이 없는 회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좀 과하게 일을 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자기가 가져가고 뭐 문제 생기면은 네. 떠넘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네. 뭐 회사가 안정적이고 그런 것도 그렇게 매력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조직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반발을 하는 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나는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조직에 계속 있기는 힘들 것 같다. 언젠가는 조직을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때가 이제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네. 저희 이제 초대 손님들도 보면은 이제 작가분들도 있으시고, 뭐 주식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결론은 다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말 그대로 유명한 직장을 다니다가 네. 큰 용기를 갖고 이제 퇴사하시고 자기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네. 그런 길들을 다들 걷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결단, 우리 앞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많은 결단 그리고 또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마인드로 이제 접근하면 좋을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네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좀 이제 행복하게 살자라는 관점이 좀 컸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었는데 네. 저희 퇴사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근데 막 그런 회의가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가족들을 너무 챙기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은 좀 스트레스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와이파이 하겠다라고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그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사실 돈 되는 걸 계속 찾아야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어떤 그 회사에서 아주 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기 이제 힘들어서 그러면은 좀 경제적인 사실은 걱정은 좀 있었었지만 결국은 이제 걸어본 거죠. 내가 책 쓰고 난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책이라는 무기가 좀 있었었죠. 네. 책 쓰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강의도 좀 하고 자문도 좀 하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오산이었었습니다. 처음에 퇴사한 다음에 한 7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제가 부산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아마 평상시 회사 다닐 때 벌던 그 월급의 안정적인 수입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벌지 않았을까 초반에는. 네. 뭐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도 결정을 할 때는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용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퇴사하기 전에 약간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작가님, 스토리까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작가님, 사실 저희는 주식 채널이에요. 네. 그래도 IT 전문가시니까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미국의 그 대장주 같은 경우는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작가님 혹시 주식 투자 하시고 계신가요? 네. 작가님도 주식 투자 하시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혹시 뭐 한국 주식 많이 하세요? 미국 주식 많이 하세요? 예, 그때 다른데요. 지금은 우리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한국 주식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이 좀 높았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네. 2022년에 사실은 저는 미국장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2021년 말부터 사실 인버스 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네. 이제는 거의 이제 바닥 근처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반등하고 있잖아요, 요즘요. 근데 저는 더 크게 반등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거의 미국 주식은 많이 지금 정리를 한 상태고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식만 지금 일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주식 투자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떤 종목 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2022년에 이제 미국장이 많이 하락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좀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나 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예측을 하셨어요? 저희 그런 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돼요. 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힐링 여행자 같은 그 경제 프로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 큰 흐름에 대한 그 좀 이해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플랫폼 관련된 책도 썼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플랫폼 버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인버스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곧버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굉장히 사실은 수익을 좀 많이 낸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한마디 더 얘기하자면,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예측이 가능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저 유튜버, 개인 이제 그 젊은 사람, 네. 저 같은 사람이 이 IT 주식을 바라보는 개념하고, 네. 그 대기업도 다니시고 전문 분야도 있으시고 박사의 과정을 거치신, 작가님의 그 같은 거하고 서로 아는 정보가 다르잖아요. 네네. 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이제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그만큼 버블이 있었고, 이거 버블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겠다는 걸 예측을 하셨겠죠. 네네네.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네. 이래서 이제 아는 거에 투자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오래되셨네요. 네. 물론 예전에는 많이 손해를 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 그 따라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물리게 되더라고요. 가장 늦은 정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번의 계기가 있었었는데 금융권에 종사하는 친구가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만 하경아, 너는 왜 네가 모르는 분야의 주식을 샀니? 예. 네. 너는 네가 잘아는 분야의 주식만 몇 개만 투자를 해도 된다. 예. 그리고 그걸 못 하겠으면은 그냥 그 인덱스 상품, ETF요. 예, 뭐 ETF 같은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 종목들을 제가 좀 잘 아는 분야로 좀 이제 교체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사실 좀 운영을 했습니다.
예,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뭐죠? 그 돈을 더 이렇게 투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꼭 저는 빅테크만이 비전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앰비언트가 결국은 디지털 기술도 중요한데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런 첨단 기술은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를 더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잘 갖다 쓰는 회사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이제 월마트 같은 회사들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대형 할인마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마존 못지않은 첨단 기술들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회사가 뭐 예를 들어 델 같은 항공사가 있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행기 서비스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좀 그런 가능성을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냥 우리가 늘상 이용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깊이 파보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한 번 더 공감이 가는 게, 주식은 정말 자기가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해 볼게요. 저희가 사실 원고에는 없는 주식 이야기를 갑자기 네. 하게 됐는데, 주식 채널이다 보니까. 네. 근데 주식을 20년 하셨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이야기들이 네. 또 생겨서요. 아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작가님은 단일 종목 주로 투자하세요? 아니면 ETF 투자하세요?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는데요. 네, 그렇겠죠. 어쩔 때는 단일 종목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단일 종목이 많을 때는 보통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예, 그때는 단일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요즘 같이 좀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갈 때는 그냥 ETF에 넣어놓고, 안전하게. 예, 그냥 기다리는, 약간 이제 좀 시간을 보내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ETF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두 개 다 적절히 활용을 하고 계시단 네네. 말씀이죠. 작가님, 그러면 이제 나름 20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그 투자가시란 말이에요. 네.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작가님 혹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자신만의 원칙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원칙은 있는데 사실은 네네. 그건 이제 그걸 좀 잘 못 지키는 게 사실 문제죠. 어렵죠.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원칙들 갖고 계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20일 이평을 많이 이제 신봉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한 시점에 주식을 산 다음에 20일 이평을 깨는 순간에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평균선 위주로. 그래서 이제 손실을 방어하는 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 시점에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이제 목표를 딱 정해 놓는 거죠. 저는 요즘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 예전에는 이제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았잖아요. 뭐 한 1, 2%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한 4% 정도를 목표로 잡았고요. 4%가 되면은 보유한 물량의 절반을 무조건 팔고요. 8%가 되면은 나머지 또 팔고 해서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갔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출렁임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쭉 올라왔다 이제 쭉 내려오니까, 사실은 요런 때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올라갈 때는 쭉 들고 가고, 내려올 때는 그냥 버티고 있다가, 조금씩 모아가고. 그렇게 맞겠죠.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도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주식, 부동산, 금, 채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또 주식을 초이스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아까 20년 전부터 대학원 시절에 하다 보니까 그 사실 뭐 대학원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이제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나와서 뭐 결혼하고 하니까 역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은 잘 못 보게 됐고, 뭐 채권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도 거의 신경을 못 썼고요. 그냥 뭐 적은 돈으로 일단 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는 게 사실 이제 주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흔히 이제 주식에서 돈을 잃으면서 이제 수업료를 냈다라고 하는데, 수업료를 내면서 사실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 계속 잃기만 하시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뭐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 미수도 많이 쓰실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신용도 쓰실 거고, 특히 요즘같이 많이 빠졌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걸로 다 고생 좀 해보고 그랬거든요.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저 매매 당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반대 매매 당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이제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이제는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주식 쪽이라서 예, 계속 지금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나는 이제 자신만의 원칙.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일 이평이 22일 이평을 상향 돌파하는 그걸 이제 매수 신호로 이제 잡고서, 이동평균선이.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흐름을 지켜보다가 뭐 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면 무조건 파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얘가 꼭지 찍고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이제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아는 분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사실 책도 보면은 예전에는 한 5년 정도 후에 이야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좀 더 당겨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1, 2년도 저는 멀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급하고, 네. 한국 사람들 성향이 사실 단타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이라는 걸 빨리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빨리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운이 좋아서 한두 개 그럴 수는 있지만, 네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장기 투자로 올해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아는 분야는 맞습니다. 사실은 1년, 2년이 아니라 좀 더 짧은 기간도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아까 이 책 앰비언트에서도 이제 살짝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은 음성 스피커, 음성 인식이 이제 주가 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결국은 움직이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로봇 ETF를 샀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사실은 이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 좀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지금 전문 분야이신 그런 기업들이 다 지금 전 세계 다 초대자주들이란 말이에요. 애플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빅테크 완전 기술 기업들이 다 지금 전부 다 선점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그 이 대장을 자리 찰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아닌 것들이 나타날지. 물론 지금 그 이런 그 IT나 과학 분야는 신생 기업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처럼,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날지 또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한계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이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플랫폼이, 특정한 플랫폼이 포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하는데, 네. 이마저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시절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서 뭐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봤자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기술 발전 주기가 이제는 굉장히 좀 길어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 주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얘기해주세요. 네. 예, 단적인 게
스마트폰을 혹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네. 그 우리 스마트폰 약정이 보통 이제 할부로 다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뭐 2년, 요즘은 뭐 3년 약정 네.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좀 더 오래 쓰거든요. 네. 사실 저는 LG 폰만 쓰다가 이번에 삼성폰 써본 게 10몇 년 만이에요. 좀 알뜰하게 오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2년 주기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기에 열광하다 보니까 2, 3년마다 그 약정마다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통신사들이나 단말기 제조사들은 12개월만 쓰고 교체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좀 제시를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교체 주기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 기술이 더 이상 이제 발전을 안 합니다. 새 폰을 사더라도 네. 그냥 작년 거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만 조금 더 그렇죠. 있고. 예. 네, 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단말기 가격도 비싸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기가 이제 이용 기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잘만 들어가서 고장이 안 나니까요. 네. 네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들도 그렇죠. 일반 가전제품들도 그렇고. 맞아요. 뭐 전기차가 되면은요. 일반 자동차는 보통 한 10몇 년 정도 타고 교체를 하는데 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년 이상도 네, 탈 수가 수명이 있기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 네. 배터리 관리만 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기술 발전의 이제 텀이 저는 더 길어질 거라고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빅테크 쪽보다는 좀 이제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솔루션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안을. 예,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챗 GPT나 뭐 이런 새로운 회사들 계속 이게 M&A 하고 이사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 유튜브 채널도 한번 이야기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강의나 기업 자문을 하다 보니까 뭐 기업 자문하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의하는 것들은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짤막짤막한 이제 IT 트렌드들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뭐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IoT, 지능형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스마트홈,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옛날부터 많이 팔로우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이제 뭐 첨단 IT 이슈들을 이제 올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다음 질문 해볼게요. 중국 시장도 네. 미국, 한국 시장 못지않게 그 세계 공장이잖아요. 네. 그 물류의 중심이잖아요. 네. 공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제조업의 최강 국가인데 네. 중국 같은 나라도 이런 IT나 이런 기술들 많이 발전해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뭐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냥 일반인들보단 좀 더 알 것 같은데요. 일단 IT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반도체 쪽은 지금 이제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발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외에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실 텐데 아마 미국 이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직도 중요하거든요. 알고리즘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는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길거리 가다 CCTV에 찍히면은 내가 누군지 그냥 딱 뜬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전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바이스 만드는 기술도 이제 아직까지 좀 카피캣 느낌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삼성, LG 걸 많이 복제하는 그런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얘네들이 스스로 뭔가 디자인을 하거나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덧붙여진다라면 그렇죠. 우리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거의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는 가격 경쟁력까지 가져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이제 두렵죠. 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쪽을 이렇게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더 개발하는 거, 돌리는 것들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또 하나 하기 어려워지는 게 이동통신 쪽입니다. 5G 쪽을 예전부터 끌고 왔던 나라가 중국이고요. 지금 6G도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이 태클만 걸지 않았다라면 진짜 몇 년 사이에 뭐 우리는 당연하고요. 미국도 앞질러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옥죄는 것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한 몇 년간은 중국이 좀 발전하기 어렵겠지만, 그게 오히려 중국한테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이 그 반도체 그 소재에 그 제재를 하니까 그렇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찾아내잖아요. 금방 해버렸죠. 예,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중국도 그럴 능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실은 그냥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딱 주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더 맞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CES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박람회. 그 중국 기업들도 많이 나갔는데 이슈가 별로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 되게 그 괜찮은 기술들 많이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중국 기업들은요? 예, 중국 기업이 사실 이제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리오프닝 그걸 하면서 감염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중에서는 미국으로 가려면은 뭐 48시간인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만이 갈 수 있어서 사실상 중국 기업은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뭐 미국이 한 1,100개, 우리나라가 500, 뭐 한 40개, 그다음에 중국이 한 500개 정도 기업이 나왔는데, 뭐 솔직히 하웨이도 안 나오고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그 메인 부스에는 뭐 TCL이나 하이센스 뭐 이런 회사, 전통적인 중국의 가전 회사들은 다 참가를 했고요.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스마트홈 섹터가 있거든요. 스마트홈 섹터 쪽에는 다 중국 기업입니다. 스마트홈 그 일반 가전 빼놓고, 뭐 가전도 이제 중국 기업들 거를 뭐 외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뭐 미국도 거의 다 중국 기업들 가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짜잘한 디바이스들, 스마트 플러그, 뭐 스마트 램프, 뭐 등등등등, 그런 좀 이제 뭐 센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막 몇십 개가 스마트홈 쪽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스마트홈은 올해하고 내년에 어떤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은 스마트홈이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자별로 별도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스마트 띵스만 써야 되고, LG 쪽에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LG 걸 가지고 있으면은 LG 싱큐만 써야 되고, 삼성 거하고는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앱이 2개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가 여러 개 제조사에서 만들어지면은 핸드폰에 앱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메터라는 표준은 이거를 다 통합을 해줍니다. 그냥 그 스마트홈 앱 하나만 있으면 제조사 상관없이 다 붙여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플랫폼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중국은 플랫폼보다 아직까지 디바이스다 보니까 얘네들이 디바이스는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차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중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데이터가 다 이제 중국 기업이 만든 디바이스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뭐 어쨌든 좀 이제 스마트홈 시장은 좀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주도를 해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플랫폼이나 서비스 쪽은 뭐 약간 그 로컬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을 따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서비스까지 뭐 중국 기업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디바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다 장악할 것 같다.
중국이 그런 그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이 접해봤는데, 네. 근데 가격도 훨씬 싸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게 스마트홈 쪽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 뭐 새로 입주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 건설사가 스마트홈을 다 디폴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들으면 좋은데 이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홈 시스템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쓴다라면은 제가 따로 또 별도로 구축해서 쓰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이 그냥 그 뼈대만 분양을 하고요. 뭐 나머지 인테리어나 뭐 스마트홈 그런 것들은 보통 그 집주인이 다 자기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사서 스마트홈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 거죠. 네, 직접.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스마트홈 쪽이 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작가님, 저희 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지금 요 책 쓰셨잖아요. 네. 또 앞으로도 또 이런 미래 기술에 관해서 그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가? 네. 그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책 소개하는 거 보면 스마트폰 이후에 15년을 지배할 기술로 앰비언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 15년이냐라고 했었을 때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에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인터넷이 지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 우리나라는 9년 정도죠. 그다음에 2007년 미국에서는 그 정도의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거의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를 지배를 해왔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이제 앰비언트 기술을 보고 있는데 굳이 15년은 아닐 것 같고 계속해서 저는 앰비언트 기술이 더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기술 발전이 좀 현실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뭐 약간 유동성도 풍부했고 하다 보니까 기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이런 거 해.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면서 서로 기술 경쟁을 하는데 문제가 이게 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기술은 우리가 뭐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한테 돈을 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고물가 시대가 뭐 이렇게 여러 경제 프로들을 보면은 적어도 2, 3년 이상 쭉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기술 경쟁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기술, 당장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좀 집중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 미래 기술에 대해서 저희 많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다음에 또 꼭 나와주세요.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